박만수 씨가 낡은 점퍼를 입고 장남 성호의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성우야, 아버지가 좀 힘든 상황이 생겼다. 모든 재산을 잃었어. 성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합니다.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희 체면이 있잖아요. 제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랍니다. 한번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행운과 복이 생기실 겁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입니다. 수십 층 높이의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고 그 중 한 채의 넓은 거실에서 박만수 씨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78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박만수 씨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정장을 차려입습니다. 진한 네이비색 양복에 은색 넥타이, 그리고 반질반질 닦인 구두까지. 마치 아직도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여러 개의 은행 통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박만수 씨는 돋보기를 쓰고 하나씩 통장을 펼쳐봅니다. 첫 번째 통장에는 10억이 넘는 잔고가 찍혀 있고 두 번째 통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통장까지 모두 합치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금입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이죠. 하지만 박만수 씨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뭐하나. 박만수 씨는 통장을 덮으며 중얼거립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동요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고향의 봄 같은 옛 노래들이 차례로 나오자 박만수 씨의 마음도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손주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며 놀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민재와 예린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이 노래 아세요? 라며 천진난만하게 웃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도 언제부터인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 일이 드물어졌거든요. 박만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또 한 번 한숨을 쉽니다. 높은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거리는 늘 분주합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달리고 있죠. 모두들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위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킵니다. 박만수 씨는 휴대폰을 들어 장남 성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성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 지금 법정 들어가는 중이라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그래. 잠깐만, 성호야.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박만수 씨는 허탈하게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차남 성진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서요. 급한 일 아니시면 저녁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역시나 바쁘다는 대답뿐입니다. 막내딸 선영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중이라며 짧게 인사하고는 금세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박만수 씨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깊숙이 소파에 몸을 맡깁니다. 이 넓은 집에는 박만수 씨 혼자뿐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겨우 얼굴을 비춥니다. 라디오에서는
이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박만수 씨가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노래입니다. 가사를 따라 흥얼거리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돈만 보고 모여드는 게 자식이더냐. 박만수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느끼는 묘한 기분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어색한 말입니다. 때로는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물론 박만수 씨는 자식들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느끼는 씁쓸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유난히 조용해 보입니다. 평소라면 한강 공원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할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도 나지 않습니다. 박만수 씨는 다시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잔고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돈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자식들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박만수 씨의 하루는 변함없이 공허합니다.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진심으로 안부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텅 빈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할 뿐입니다. 박만수 씨는 며칠 동안 개소 같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모두 해약하고 자신을 가난한 노인으로 꾸며서 자식들을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수 씨는 평소와 다르게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등산할 때 입었던 낡고 때가 탄 갈색 점퍼였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있던 헝겊 모자를 찾아 머리에 눌렀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만수 씨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정말로 길거리를 떠도는 노숙자 같아 보였죠. 은행에 가서 모든 예금을 해약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갑작스러운 전액 계약에 대해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돈을 모두 새로운 비밀 계좌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무일푼이 된 셈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장남 성호의 집이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고급 주택가 성호는 유명한 변호사로서 꽤 성공한 편이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버스를 타고 성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운전기사가 있는 자가용을 타고 왔을 텐데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성호의 집 앞에서 박만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런 모습으로 자식 앞에 나타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의 진심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박만수 씨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성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호야, 나다. 아버지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호가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차림이세요? 성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단정한 정장 차림의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성호야, 아버지가 좀 힘든 상황이 생겼다. 박만수 씨는 최대한 초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오세요. 일단. 성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버지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웃들이 볼까봐 신경이 쓰이는 듯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박만수 씨는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요.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었다. 지금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야. 성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내도 거실로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 많은 재산을 정말 다 잃으신 건가요? 그렇다. 하나도 남은 게 없어. 박만수 씨의 대답에 성호는 머리를 감출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지금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요. 아이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성호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희 체면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여기 오시면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박만수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체면보다는 아버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아버지가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저도 가정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여기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있고 저희 체면도 있고 제발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말과 함께 성호는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박만수 씨를 나가라는 의미였습니다. 박만수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알겠다. 미안하다. 현관문 앞에서 박만수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순간 박만수 씨는 혼잣말했습니다. 체면이 아버지보다 더 귀했구나. 길을 걸으며 박만수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경험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해 볼 자식이 2명 더 남아 있었습니다. 차남 성진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박만수 씨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성진은 성호와는 다를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박만수 씨의 실험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거리였지만 가난한 노인의 눈으로 보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세상의 냉정함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남 성진의 집은 강서구에 있었습니다. 성호의 집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그래도 제법 괜찮은 아파트였습니다. 성진은 작은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지하철을 갈아타며 성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낡은 옷차림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성진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박만수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성진의 집 호수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성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시간에? 성진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호와는 달리 일단 반갑게 맞이하는 듯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성진은 아버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성진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진아, 아버지가 큰일이 났다. 박만수 씨는 성호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투자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진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관심 있는 듯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모든 재산을 다 잃으신 건가요? 그래, 하나도 남은 게 없어. 은행 계좌도 텅 비었고. 박만수 씨의 말에 성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 걱정스러운 표정에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모습으로 바뀌었죠. 아버지, 그럼 지금 당장 갈 곳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을 찾아온 거야. 성진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정말로 모든 돈을 다 날리신 건 맞죠? 어딘가에 숨겨둔 돈은 없으시고요? 박만수 씨는 성진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다른 걱정이나 이로의 말보다 돈에 대한 확인부터 하는 모습이 의외였거든요. 왜 그런 걸 묻니? 아, 그게 사실 저도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요. 성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아버지께서 여유 있으실 때 좀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박만수 씨는 성진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니?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큰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해서 자금이 막혔거든요. 은행에서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성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운영비며 직원 월급이며 여러 가지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런 상황이시니. 성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박만수 씨는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보다는 아버지의 돈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성진아, 그럼 아버지가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니? 성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제 가족을 돌봐야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유가 없어요. 박만수 씨는 아들의 솔직함에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아버지를 걱정한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성진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서 지내라는 거니?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저희 집도 좁고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빚더미라. 성진은 말을 하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버지를 돌볼 여력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성진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역시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겠지만 지금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기대했는데. 성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박만수 씨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뭘 기대했다는 거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진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아버지의 재산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후 성진은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런 예의도 차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 보고 악착같이 살라고 했어? 성진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그 말에 박만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은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성진은 얼버무렸지만 박만수 씨는 아들의 속마음을 이미 파악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존경받는 아버지였지만 돈이 없어지니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박만수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만 가볼게. 아버지, 어디 가실 건데요? 어디든 가겠지. 네 말대로 너도 내 가족을 돌봐야 하니까. 성진은 아버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성진의 집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막내딸 선영뿐이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성진의 집을 나온 후 막내딸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은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세 자녀 중에서 가장 마음씨가 따뜻하다고 여겨졌던 딸이었죠. 전화를 받은 선영은 아버지의 상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선영아, 아버지가 너희 집에 가도 될까? 물론이죠. 당장 오세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마음의 작은 희망을 품고 선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가 도착했을 때 선영은 현관에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내색 없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 힘드셨죠? 일단 앉으세요. 선영은 아버지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박만수 씨는 두 아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모든 재산을 잃으셨다고요? 그래, 선영아. 아버지가 바보같이 잘못 투자해서. 선영은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진정하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요. 일단 여기서 지내세요. 박만수 씨는 딸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선영이 남편과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정말 무일푼이 되셨대. 뭐라고? 그 많은 재산을? 선영의 남편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건가? 우리 형편에.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해? 며칠 후 박만수 씨는 선영의 제안으로 세 남매가 모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앞으로의 거처에 대해 의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 모인다는 생각에 기대를 품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성호의 집이었습니다. 박만수 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세 자녀가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차가웠습니다. 형, 아버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혼자 책임져야 해?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눠서 해야지. 성호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아버지를 쫓아내셨어요? 성진이 따져 물었습니다. 쫓아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너도 마찬가지잖아. 저는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지, 체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형제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거실 한쪽에 앉아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너희들 모두 아버지보다는 돈이 중요했다는 얘기 아니야? 선영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선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뭐라고 하던? 성호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선영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부담을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결국 우리 모두 똑같다는 거잖아. 성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업 말아먹은 내가 책임져. 성호가 성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돈만 밝히는 내가 더 문제지. 성진이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우린 다들 똑같아요. 결국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으니까. 선영의 말에 형제들 모두 침묵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딸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를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 성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돌아가면서 모시자. 한 달씩. 성진이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을걸. 우리 모두 형편이 어려운데. 선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자식들의 대화를 들으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마치 짐처럼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평소라면 화기애애했을 가족 모임이 이렇게 차갑게 변한 것입니다. 아버지, 드세요. 선영이 아버지께 수저를 건네드렸지만 박만수 씨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박만수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성호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박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사는 끝까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반찬들은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식어갔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속셈만 있을 뿐 아버지에 대한 진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일단 제 집에서 며칠 더 지내세요.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선영이 마지못해 제안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박만수 씨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실 건데요? 어디든 가겠지.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박만수 씨는 집을 나서며 자식들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 자녀는 아무도 아버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박만수 씨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자식들이 모두 돈 앞에서는 냉정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박만수 씨는 자식들의 집을 모두 나온 후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집 근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산책을 즐기던 그 공원이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잠을 잘 곳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공원 한쪽에 있는 벤치에 앉은 박만수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노숙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은 있었지만 자신이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공원은 점점 추워졌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박만수 씨는 낡은 점퍼에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벤치에 누워봤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무렵이 되어서야 박만수 씨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새벽 찬 공기에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고 아팠습니다. 이런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죠. 다음 날 박만수 씨는 공원 화장실에서 세면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루 만에 훨씬 초라해 보였거든요. 수염도 자라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만수 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평생 고급 음식만 먹던 그에게는 생경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박만수 씨는 노숙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어디서 잠을 자야 안전한지, 어디서 씻을 수 있는지, 무료급식소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 박만수 씨는 평소보다 더 추위를 느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떨리고 열이 나는 것 같았거든요. 벤치에 누워 있는데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박만수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뭔가 익숙한 차였습니다. 차가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공원 입구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박만수 씨는 눈을 비비며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설마 박만수 씨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장남 성호였습니다. 성호는 차에서 내려 공원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누워있는 박만수 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성호와 박만수 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박만수 씨는 아들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성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거든요. 박만수 씨는 힘겹게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다가가려고 했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성호를 불러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아버지를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성호야. 박만수 씨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성호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모른 척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가 가속 페달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차는 빠르게 공원을 떠났습니다. 박만수 씨는 그 모습을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모른 척하다니. 박만수 씨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자식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버지를 외면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만수 씨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했지만 눈물 대신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박만수 씨는
혼잣말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호는 분명히 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도와주기는커녕 아예 모른 척했습니다. 아마도 창피해서 아니면 귀찮아서였을 것입니다. 그날 밤 박만수 씨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성호의 차가 떠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그 순간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박만수 씨는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몸도 아팠습니다. 생존이 더 중요했거든요. 박만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박만수 씨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만수 씨는 몰랐습니다. 아직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맞는 또 다른 아침, 박만수 씨의 인생에는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박만수 씨는 공원에서의 노숙 생활이 길어지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많이 약해졌고 감기 기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웠지만 그래도 버텨냈습니다. 어느 오후 박만수 씨는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아 잠깐이나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만수 씨는 고개를 들어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20살의 손주 민재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대학생이었는데 성호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재야? 박만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주가 이런 곳에서 자신을 찾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할아버지, 진짜 여기 계셨네요.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박만수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에요? 아버지한테서 들었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손주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성인이 된 민재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걱정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민재야, 할아버지, 괜찮다. 괜찮기는요. 이렇게 추운 곳에서 주무시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할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요. 민재는 박만수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박만수 씨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민재야. 할아버지는 여기서 지낼 거야. 왜요? 왜 이런 곳에서 지내세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박만수 씨는 민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진실은 아니었지만 재산을 모두 잃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뭐 대수예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민재의 말에 박만수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식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민재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해주실 게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할아버지니까요. 민재의 순수한 말에 박만수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만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던 박만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스스로 나가셨다고 하던데요. 민재의 말에서 성호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아버지를 내쫓았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민재야, 너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겠니? 상관없어요.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만수 씨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 일단 제 자취방으로 가요. 거기서 씻으시고 따뜻한 밥도 드세요. 민재는 박만수 씨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박만수 씨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민재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계란도 넣고 햄도 넣어서 푸짐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예요. 민재는 라면을 끓이면서도 계속 할아버지를 챙겼습니다. 물도 따라드리고 수건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라면이 완성되자 민재는 박만수 씨 앞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박만수 씨는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단순한 라면이었지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의 정성이 느껴져서 더욱 맛있었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할아버지, 전 재산 없어도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그냥 할아버지니까요. 민재의 말에 박만수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들어본 말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민재야, 넌 아직도 순수하구나. 박만수 씨는 손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진짜 사랑을 손주에게서 느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우시면 안 돼요. 앞으로 제가 할아버지를 모실게요. 민재야, 너는 아직 대학생인데 상관없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장학금도 받아요. 할아버지 한 분 모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민재의 말에 박만수 씨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20살의 어린 손주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요. 그날 밤 박만수 씨는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민재는 자신은 바닥에서 자고 할아버지에게 침대를 양보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사양했지만 민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아버지, 편안히 주무세요. 내일부터 새로 시작해요. 민재의 말을 들으며 박만수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손주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 씨는 아직 민재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는 부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험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재의 순수한 마음을 확인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만수 씨는 긴 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박만수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의 순수한 마음을 확인했고 자식들의 본심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박만수 씨는 민재에게 모든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갑자기 왜요? 아버지랑 삼촌들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민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부탁이다. 박만수 씨의 진지한 모습을 본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거부했지만 민재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 수도 있다고 하니 결국 응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성호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성호, 성진, 선영이 모두 모였고 민재도 함께했습니다. 박만수 씨가 들어서자 자식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할아버지가 좀 더 깔끔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 있으시다고? 성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고백할 게 있다. 무슨 고백이요? 성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빈털터리가 아니다. 박만수 씨의 말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새 계좌에 보관해뒀다. 한 푼도 잃지 않았어. 박만수 씨의 고백에 자식들은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성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성진도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너희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다. 박만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선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밤잠도 못 자고 걱정했는데. 하지만 박만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걱정했니? 아니면 돈 때문에 걱정했니? 박만수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호야, 너는 체면 때문에 아버지를 쫓아냈지. 그건 성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박만수 씨는 계속했습니다. 성진아, 너는 내가 돈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실망했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선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남편 눈치 보느라 바빴지. 박만수 씨의 말에 자식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성호야, 너는 공원에서 나를 봤으면서도 모른 척했지.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정말 변명하지 마라. 내가 다 봤어. 박만수 씨는 손주 민재를 가리켰습니다. 민재만이 날 사람으로 대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야. 민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부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그렇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거짓말했다. 미안하다. 민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밝게 웃었습니다. 상관없어요, 할아버지. 부자든 가난하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예요. 민재의 말에 박만수 씨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내 재산 일부는 민재에게 맡길 것이다. 박만수 씨의 선언에 자식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성호가 항의했습니다. 왜 안 되지?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자식이고 민재는 손주잖아요. 성진도 불만을 표했습니다. 자식이라고? 그럼 자식답게 행동했어야지. 박만수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선영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어. 너희들의 진심을 다 봤으니까. 박만수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성호도 애원했습니다. 기회, 평생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이 버린 거지. 박만수 씨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우리 가자. 할아버지, 정말 가실 거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박만수 씨와 민재가 집을 나서려 하자 자식들이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박만수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희들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말과 함께 박만수 씨는 민재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자식들은 뒤따라 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자식들의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박만수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 말입니다. 거리를 걸으며 민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만수 씨는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재야,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 성호의 집을 나온 박만수 씨와 민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박만수 씨는 민재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왜 그런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민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고민이 된다. 왜요? 너무 많은 돈은 독이 될 수도 있어. 내 아버지들처럼 말이야. 박만수 씨의 말에 민재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돈을 우리 둘만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니? 사회에 돌려드리자는 말이에요.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민재의 제안에 박만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20살의 젊은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요. 민재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할아버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가족이 다시 모이면 그게 진짜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민재의 말에 박만수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만수 씨는 자식들로부터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성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하지만
박만수 씨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성진과 선영도 차례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후회한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 씨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민재가 할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랑 삼촌들이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재야, 아직은 힘들 것 같구나. 할아버지,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민재의 설득에 박만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자식들이 변했을까요? 결국 박만수 씨는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립적인 장소인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돈으로만 본 게 너무 부끄러워요. 성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장 잘못했어요. 공원에서 모른 척한 것도 평생 후회할 거예요. 성호의 고백에 박만수 씨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뉘우치는 거니? 네, 아버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박만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들도 자신의 피를 나눈 자식들이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다. 박만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리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대해라. 네, 알겠어요. 자식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민재와 함께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할 거다. 너희들도 참여해라. 네, 기꺼이 하겠어요. 박만수 씨는 자식들의 대답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박 씨 가족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매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우는 봉사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자식들은 예전과 달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약속대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에서 박만수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오늘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영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하신다는 말씀이겠지? 네, 아버지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박만수 씨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민재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 덕분이야. 내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박만수 씨는 손주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박만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박만수 씨는 이제 돈이 아닌 진심으로 남은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재라는 훌륭한 손주가 옆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구나. 박만수 씨는 혼잣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는입니다. 저희 시니어 사연 놀이터 채널은 앞으로 더욱 뜻깊은 사연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요와 댓글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